죄송하지만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백화점 시식 코너에서 만두를 굽던 여자가 재벌 회장 앞에서 돈가방을 밀어놓았습니다. 하루 전 회장의 손자가 백화점에서 사라졌습니다. 경호원들도 못 찾은 아이를 이 여자가 찾아왔죠. 회장은 감사의 뜻으로 50억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수미는 거절했습니다. 점심을 거르고 월세가 석 달째 밀린 사람이요. 회장은 이 여자가 궁금해졌습니다. 조사를 시작했죠. 그런데 파면 팔수록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이 여자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을 알게 된 순간 회장은 오열했습니다. 시작 전 무료 구독 클릭 한번 부탁드립니다. 백화점 10분간 시식 코너에는 늘 기름 냄새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강수미는 오늘도 군만두를 굽고 있었습니다. 노릇하게 익어가는 만두 위로 기름이 톡톡 튀고 수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시식 접시를 빠르게 채워나갔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는 상냥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 뒤에서는 쉴 새 없이 숫자들이 돌아가고 있었죠. 아들 이준이 약값이 얼마였고 밀린 월세가 얼마였고 오늘 하루를 버티면 다음 달 첫째 주까지는 어떻게든 넘길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민의 앞치마 주머니 안에는 구겨진 병원 영수증과 약국 영수증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가 너무 여러 번 접혀서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수민은 그 금액을 외우고 있었기에 상관없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선자 이모, 이준이 열은 안 나죠? 답장이 올 때까지 수민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반지하 방에서 두 정거장 떨어진 위층 집에서는 오선자가 이준의 체온을 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대본 손바닥이 아까보다 조금 서늘해진 것 같아 오선자는 안도하며 시계 옆 메모지에 다음 약 먹일 시간을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이준은 위층 아주머니 품에 안겨 수민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오선자는 그 작은 아이의 이마를 쓸어넘기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민의 가방 안쪽에는 오래된 손수건 하나가 접혀 있었습니다. 모서리에 새겨진 영문 이니셜은 세월의 발에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수민은 그 글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손수건 아래에는 작게 접힌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는데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희미하게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미는 가끔 지갑을 열다가 그 사진이 보이면 잠깐 멈추곤 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가방 안쪽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수미는 자기 밥을 사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허리춤에 찬 주머니 속 영수증들이 식욕보다 먼저 손끝에 닿았습니다. 대신 퇴근길에 들를 마트에서 이준이 저녁 반찬거리를 미리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두부 반모, 달걀 한 판,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작은 요구르트 하나까지 그 돈이면 자기 식사를 한 끼 더 거르는 편이 나았습니다. 동료가 점심 안 먹어? 하고 물었을 때 수미는 아침을 늦게 먹어서요 하며 가볍게 웃어 넘겼지만 아침이라곤 이준이 남긴 죽 2숟갈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백화점 유리문 밖으로 검은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10분간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의 어깨가 저절로 고추서고 목소리가 낮아지고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윤태식 회장 일행이 들어서자 직원들은 일제히 허리를 숙였고 그 정중한 인사 속에는 존경보다 긴장이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주변 장식이나 사람들의 인사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곧장 행사장 품질과 동선, 진열대 정리 상태로 향했고 수행 비서에게 짧고 날카로운 질문만 던졌습니다. 비서가 준비한 보고서를 받아들 때도 종이를 넘기는 손끝에 망설임이라곤 없었습니다. 아이보다 보고서를 먼저 확인하는 사람, 감정보다 효율을 앞에 놓는 사람, 그것이 윤태식이라는 어른의 첫인상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서지연은 정돈된 미소를 유지한 채 걸음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행사 품질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각도로 보이는지, 사진이 찍힌다면 어느 쪽이 더 나을지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조카 윤도현은 수행팀 인력을 재배치하며 회장의 동선 하나하나를 통제하고 있었고 그 꼼꼼함에는 충성이라기보다 계산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엄마 손을 잡고 따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눈은 자꾸만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한 손에 꼭 쥔 가족사진 속 꽃집 배경과 백화점 유리문 바깥쪽에 세워진 플라워 팝업 부스의 리본 장식을 번갈아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부스는 사진 속 꽃집과 얼핏 비슷한 색감을 가지고 있었고 민재의 시선은 거기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민재가 불안해하는 기색을 알아채면서도 제대로 눈을 맞추어 주지 않았고 윤태식은 행사 담당자의 설명을 듣느라 손자의 그 작은 시선을 끝내보지 못했습니다. 수미는 멀찍이 서 그 일행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경호원들 사이로 작은 아이 하나가 엄마 손을 놓칠까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수미는 곧 시선을 거두고 다시 펜 위에 만두를 뒤집었습니다. 도연이 시식 코너를 지나며 수민의 이름표를 흘끗 보고 지나갔고 수민은 그 시선을 등 뒤로 느끼면서도 모른 척 집게를 움직였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백화점 식품관과 빗물이 새는 눅눅한 반지하방 사이에는 아무런 접점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군만두 기름 냄새가 베인 앞치마를 두른 여자와 검은 세단에서 내린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실 하나가 걸려들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그 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 수민이 신발을 신으려 현관 앞에 쪼그려 앉자 오선자가 위층에서 내려와 이준을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를 건네는 수민의 손이 살짝 머뭇거리자 오선자는 그 손등을 가볍게 쥐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말이야, 누가 자기 편인지 어른보다 먼저 안단다. 수민은 이준 약봉지를 오선자 손에 올려놓으며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약 먹일 시간과 체온제는 간격이 적힌 메모지를 확인하는 수민의 눈가에는 밤새 잠을 설친 그림자가 10개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선자는 수민이 문을 열고 나서려는 등을 바라보며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어른 사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 앞에서는 마음까지 흔들리면 안 돼. 그 말은 충고라기보다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당부에 가까웠습니다. 수민은 뒤돌아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대답 대신 이준의 이마에 입술을 가볍게 대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눈치 보며 크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이 그 작은 동작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식품관으로 출근하는 길, 수미는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서서 지갑 안쪽의 사진을 잠깐 꺼내 보았습니다. 젊은 여자와 갓난아기가 찍힌 그 사진은 햇빛에 바랜 부분이 점점 넓어지고 있었지만 수미는 사진 속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가방 안쪽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가 누구인지 그 아기가 누구인지는 아직 아무에게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식품관에 도착해 앞치마를 두르자마자 동료가 다가와 어제 회장 일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사람들 있잖아. 재벌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겨도 돈부터 꺼내잖아.
그게 그 사람들의 사과 방식인 거지. 동료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수미는 팬에 불을 올리며 잠깐 고개를 돌렸습니다. 돈이요? 아이 일에는 돈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게 있지 않을까요? 담담하게 흘린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아이 곁에서 부딪혀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수미는 군만두 반죽을 펴면서도 자꾸 어제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걸으면서도 불안한 눈빛으로 다른 곳을 찾던 작은 아이, 그리고 아이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던 엄마의 옆모습이 자꾸 겹쳐졌습니다. 보호시설 긴 복도 끝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울던 자기 어린 시절이 그 장면 위에 포개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선자는 수민이 가진 것보다 아이의 불안을 먼저 줄이려는 사람이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밥을 거르면서도 아이 약은 한 번도 미룬 적이 없고 자기 옷은 계절이 바뀌어도 그대로인데 이준 잠옷은 제때 사이즈를 올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선자는 그런 수민을 볼 때마다 입안에서 맴도는 말이 있었지만 아직은 꺼낼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곤 했습니다. 수민은 이준이 자기 얼굴을 찾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려고 늘 서둘렀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정리를 빨리 끝내려 손을 놀렸고 마트에서도 장바구니를 재빨리 채워 반지하 골목을 뛰다시피 걸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이준이 엄마하고 달려오는 그 한마디가 하루를 버틴 이유이자 내일을 시작할 힘이었습니다. 10분간 천장 스피커에서 방송 테스트 소리가 잠깐 울렸다가 꺼졌습니다. 수미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펜 앞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짧은 소리가 내일 20분간에 울릴 비상 안내방송의 예고라는 것을 이 순간에 수미는 알 리가 없었습니다. 한편 윤태식 회장의 저택에서는 민재가 또다시 작은 사진 한 장을 붙들고 잠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중년 여자가 어린 민재를 무릎에 앉힌 채 꽃밭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민재의 외할머니, 그러니까 지연의 어머니였습니다. 민재가 태어난 뒤 지연은 사업과 사교에 바빠 아이를 거의 돌보지 못했고 외할머니가 민재의 첫걸음부터 첫말까지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민재에게 엄마의 온기란 지연이 아니라 외할머니의 따뜻한 무릎과 꽃향기 나는 악치마였던 셈이죠. 그런데 외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민재는 자기를 진짜로 안아주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지연은 아이의 슬픔을 알아채기보다 일상을 빨리 정상으로 돌리는데 더 신경을 썼고 민재는 그때부터 그 사진을 손에서 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꽃을 보면 외할머니를 떠올렸고 꽃집 간판이 보이면 걸음을 멈추었고 리본이 달린 장식을 보면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백화점에서 플라워 팝업 부스 앞을 떠나지 못했던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윤태식은 손자의 그런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민재는 걱정의 대상이기보다 후계 구도의 한 조각에 더 가까웠고 아이가 밤마다 사진을 안고 우는 이유를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지연 역시 민재가 사진을 꺼낼 때마다 불편한 표정을 지었을 뿐 아이 눈높이에서 그 슬픔을 함께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먼저 필요한 건 값비싼 장난감도 넓은 방도 좋은 학교도 아니었습니다. 곁에 남아서 눈을 맞춰주는 어른, 울 때 등을 토닥여주는 손, 잠들기 전에 이불을 덮어주는 온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수민이 이준에게 매일 밤 해주는 바로 그것을 민재는 외할머니가 떠난 뒤로 단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식 회장이 백화점 행사장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의 질감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입구에 세워진 꽃 장식이나 환영 인사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곧장 행사장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진열대 사이 간격이 좁다. VIP 동선이 일반 고객과 겹친다. 시식 부스 조명이 제품 색감을 왜곡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지적이었고 칭찬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수행 비서는 태블릿에 회장의 말을 받아 적느라 고개를 들 틈이 없었고 행사 담당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윤태식 옆에서 서지연은 전혀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지연의 시선은 행사장 품질이 아니라 유리벽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향하고 있었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코트 자락이 어떻게 흘러내리는지, 어깨선이 사진에 어떻게 잡힐지를 은근히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군가 카메라를 들면 자연스럽게 턱을 당기고 미소를 가다듬는 습관은 이 자리가 자기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무대라는 걸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엄마 손을 잡고 걸었지만 그 작은 손에는 여전히 사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꽃밭 앞에서 자기를 안고 웃던 그 사진, 가장자리가 닳고 모서리가 접혀도 민재는 그걸 놓지 못했습니다. 행사장 한쪽에 놓인 리본 달린 꽃바구니를 보자 민재의 걸음이 느려졌고 고개가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외할머니 집 현관에도 저런 리본이 달린 바구니가 있었거든요. 민재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지만 지연은 아이의 멈춘 발걸음을 알아채지 못한 채 앞서 걸어갔습니다. 사실 민재가 불안해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떠난 뒤로 민재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울었고 낯선 곳에 가면 누군가의 손을 꼭 잡아야만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아이의 그런 신호를 읽지 못했고 읽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재가 사진을 꺼내 들 때마다 지연의 눈가에는 짜증에 가까운 그림자가 스쳤는데 그것은 아이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의 죽음을 자꾸 떠올리게 하는 불편함에 더 가까웠습니다. 윤도현은 그 사이를 누비며 경호 인력을 재배치하고 동선을 통제했습니다. 회장이 어디를 지나고 어디서 멈출지, 누구와 몇 초간 인사할지까지 도연의 머릿속에는 이미 짜여 있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모든 것을 쥐려는 그 태도에는 회장을 보호하려는 마음보다 이 자리에서 자기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려는 욕심이 더 크게 묻어났습니다. 무전기를 귀에 대고 짧은 지시를 내리는 도연의 목소리에는 긴장이라기보다 자신감이 실려 있었고 그 자신감은 자기가 이 가문이 핵심 톱니바퀴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행사장을 지나며 직원 한 명 한 명의 이름표와 배치를 훔쳤고 시식 코너 앞을 지날 때 수민의 이름표 위에서 시선이 아주 짧게 멈추었다가 지나갔습니다. 수민은 그 시선을 등 뒤로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감각이 목덜미를 스쳤지만 수민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팬 위에 만두를 뒤집고 시식 접시를 정렬하는 손놀림은 흔들림 없이 이어졌고 그녀의 관심은 오직 다음 손님에게 건넬 접시와 퇴근 후 이준에게 먹일 저녁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재벌가 일행이 지나가든 경호원이 주변을 에워싸든 수민에게 그것은 자기 세계 바깥의 일이었습니다. 식품관 직원들은 회장 일행이 지나갈 때마다 과하게 긴장했습니다. 평소에는 느긋하게 재고를 정리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세를 고치고 목소리 톤을 낮추고 손동작을 조심스럽게 바꾸었습니다. 그 긴장 속에서 수민만이 평소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자기 삶에 그들이 끼어들 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재는 다시 유리문 바깥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백화점 밖에 세워진 플라워, 팝업 부스의 색감이 사진 속 외할머니 집 앞 꽃밭과 비슷하다는 걸 아이의 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홍색 리본, 연보라색 꽃다발,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놓인 그 부스는 민재에게 외할머니가 살아있던 시간의 조각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이는 유리문 너머로 고개를 기울이며 한 발짝 또 한 발짝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윤태식은 행사 담당자의 매출 보고를 듣느라 손자의 그 작은 발걸음을 끝내보지 못했고, 지연은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느라 민재의 손이 자기 손에서 슬며시 빠져나가는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반지하 위층 집에서 오선자는 이준의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민이 늦으면 먼저 죽을 끓여 먹이려고 쌀을 불려두었고, 약 먹일 시간이 적힌 메모지를 냉장고 문에 다시 한번 붙여 놓았습니다. 오선자의 손길은 마치 자기 손자를 돌보는 것처럼 자연스러웠고, 그 자연스러움 안에는 수민과 이준을 오래 지켜봐 온 시간의 두께가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10분간 천장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안내방송이 터져 나온 건 오후 2시를 막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매장 내에서 어린 남자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방송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문장이 반복될 때마다 직원들의 표정이 하나둘 굳어갔고, 손님들은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도연이었습니다. 무전기를 꺼내 출입구를 막으라는 지시를 내리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고, 경호원들은 일자불란하게 건물 양쪽 출구를 봉쇄했습니다. 내부 수색 인원이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퍼져나갔고, 직원들 사이로 긴장감이 전류처럼 흘렀습니다. 회장님 손자가 없어졌대. 그 말이 시식 코너 쪽까지 전해지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순간 얼굴빛이 변했지만 그 당황은 아이 걱정보다 주변 시선을 먼저 의식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코트깃을 여미고 표정을 정돈하는 손끝이 아이를 찾으려는 발걸음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도연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지시하는 지연의 얼굴에는 불안보다 체면을 다잡으려는 힘이 더 뚜렷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비서에게 상황을 보고받자마자 턱을 굳히며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찾아. 그 짧은 명령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지만 감정보다 통제가 앞서는 사람답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미는 시식 접시를 정리하다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없어졌다는 말, 그 한마디가 귓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집게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 하는 금속 소리가 발밑에서 울렸지만 수미는 그걸 줍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어제 본 장면이 겹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유리문 바깥쪽 플라워 팝업 부스를 한참 바라보던 작은 뒷모습, 사진을 꼭 쥔 채 엄마 손에서 슬며시 빠져나가던 그 손가락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수민 자신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보호시설 긴 복도 끝 차가운 의자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던 밤,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지만 번번이 다른 사람이었던 그 시간들이 가슴 안쪽에서 차갑게 퍼져나왔습니다. 수미는 그 기억을 삼키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경호팀은 건물 안쪽부터 체계적으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계단 아래, 엘리베이터 뒤편, 직원 휴게실까지 한 층씩 훑쳐 내려갔지만 민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바깥이었습니다. 경호팀이 내부에 집중하는 사이 아이가 이미 건물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은 뒤늦게야 거론되었고,
그때까지도 플라워 팝업 부스 방향을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미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제 민재가 유리문 바깥쪽 꽃 부스를 바라보던 눈빛이 정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외할머니와 닮은 색감의 리본과 꽃다발, 거기서 떨어지지 않던 아이의 시선, 그것들이 한꺼번에 맞물리자 수미는 아이가 안을 헤맨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갔을 거라는 직감을 얻었습니다. 매니저가 수민 옆을 지나며 짧게 말했습니다. 강수민 씨, 제자리 지켜요. 우리가 나설 일 아니에요. 수민은 그 말을 들었지만 발은 이미 시식 코너 밖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앞치마 끈이 한쪽만 풀린 채 등 뒤로 펄럭였고 수미는 그것을 다 풀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백화점 뒷문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나서자 바깥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플라워 팝업 부스 주변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미는 부스를 지나쳐 골목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이가 꽃을 따라 걷다가 더 안쪽으로 들어갔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백화점 뒤편 골목은 점점 좁아졌고 인적이 드문 쪽으로 갈수록 간판 불빛도 줄어들었습니다. 폐상가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수민의 귀에 작은 소리가 걸려들었습니다. 울음소리였습니다. 아이가 목이 잠긴 채 흐느끼는 누군가를 부르다가 지쳐버린 것 같은 가느다란 울음이 폐상가 계단 아래쪽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그 자리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아이를 안고 돌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수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재벌가 아이를 안고 나타나면 누군가는 반드시 의심할 것이고 그 의심은 자기가 지금까지 간신히 지켜온 일상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단 아래에서 새어나오는 그 울음소리가 보호시설 복도에서 울던 자기 목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곳에서 혼자 울고 있는 아이를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수미는 애초에 이준을 안고 반지하방까지 내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수미는 한 발짝을 내디뎠습니다. 그 발걸음이 자기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라는 것을 이 순간의 수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폐상가 계단 밑은 어두웠습니다. 콘크리트 벽에서 습기가 배어나오고 깨진 형광등 파편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수미는 계단 아래를 들여다보다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민재가 거기 있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은 채 웅크리고 앉아 구겨진 사진을 가슴에 꼭 붙이고 소리 없이 떨고 있었습니다. 울음은 이미 목이 쉴 만큼 울고 난 뒤의 것이었고 아이의 볼 위로 마른 눈물 자국이 여러 겹 겹쳐져 있었습니다. 수미는 바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으며 아이의 눈높이까지 몸을 낮추었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를 갑자기 안으면 더 놀랄 수 있다는 걸 수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자란 사람만이 아는 감각이었죠. 낯선 어른이 불쑥 손을 뻗으면 아이는 도움이 아니라 위협으로 먼저 받아들입니다. 수미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먼저 자기를 볼 때까지, 아이의 눈이 자기 얼굴을 인식할 때까지 조용히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젖은 눈으로 수민을 올려다보는 아이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수민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저씨 아줌마 아무도 안 무서워. 여기 추웠지? 그 목소리에는 다그침도 과한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울다 지친 아이에게 건네는 담요 같은 온기만 있었습니다. 수미는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민재의 어깨와 다리를 감싸주었습니다.
아이의 몸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옷을 덮는 수민의 손끝에서 체온 차이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민재는 처음에 몸을 움츠렸지만 옷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조금씩 긴장을 녹였는지 어깨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손이 수민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세게는 아니었지만 놓지 않겠다는 힘이 실린 손이었습니다. 수민은 그 손을 느끼는 순간 가슴 안쪽이 뜨겁게 조여왔습니다. 이 아이가 외할머니를 찾아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걸 꽃 부스의 리본과 색감을 따라 골목 안쪽까지 혼자 들어왔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 꽃밭과 닮은 곳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이 차가운 계단 아래에 주저앉은 거였죠. 수민의 머릿속에서 두 갈래 생각이 부딪혔습니다. 이 아이를 여기 두고 백화점에 먼저 알리는 게 맞을까? 아니면 직접 안고 돌아가는 게 맞을까? 먼저 알리러 가면 그 사이 아이가 다시 움직일 수도 있고 이 어둡고 위험한 곳에 혼자 남게 됩니다. 하지만 직접 데려가면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볼까? 시식 코너 직원이 재벌가 아이를 안고 나타나면 고마워하기 전에 의심부터 할 게 뻔했습니다. 수민은 민재의 손에 쥐어진 사진을 보았습니다. 구겨지고 접힌 자국 위로 외할머니의 웃는 얼굴이 겨우 보였습니다. 아이가 이 사진을 얼마나 자주 꺼내 보았으면 이렇게까지 달았을까? 그 생각이 수민의 망설임을 끊어버렸습니다. 누가 자기를 뭐라 하든, 누가 자기를 어떻게 보든 지금 이 아이를 여기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수민은 민재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무게가 팔에 실리자 민재는 저절로 수민의 목에 팔을 감았고 사진을 쥔 손은 여전히 펴지지 않았습니다. 수민은 한 손으로 아이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 사진 모서리가 더 구겨지지 않게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내내 아이 손에서 사진이 떨어지지 않게 함께 쥐어주는 그 손끝에는 말보다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백화점 뒤편 골목을 빠져나오자 사람들의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수민은 아이를 안은 채 숨을 고르며 정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치마는 한쪽만 풀린 채 허리에 걸려 있었고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수민은 그런 것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떨림이 아직 멈추지 않았고 그 떨림을 먼저 가라앉혀주는 것만이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백화점 입구가 보이는 순간 수민이 예감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호원 2명이 수민을 향해 빠르게 다가왔고 그 뒤를 도연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수민과 민재를 번갈아 보더니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렸습니다. 그 표정은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잡았다는 듯한 상황을 자기 쪽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계산이 담긴 얼굴이었습니다. 경호원이 수민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아이를 어디서 데려온 겁니까? 질문이라기보다 신문에 가까운 어조였습니다. 수민은 대답하려 입을 열었지만 도연이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일단 아이를 넘기시죠. 그 말투에는 수민을 이미 의심하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고 주변에 모여든 직원들과 손님들의 시선이 수민에게 쏠렸습니다. 민재는 그 순간 수민의 옷자락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경호원이 아이를 떼어내려 손을 뻗자 민재가 고개를 파묻으며 작게 울음을 터뜨렸고 수민은 아이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민의 눈은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지금 자기가 물러서면 이 아이가 다시 겁에 질릴 거라는 사실이 발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수민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자기는 원래 자리로 무사히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앞치마를 풀고 뛰어나간 그 순간부터
자기 삶은 이 아이와 이 아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세계와 엮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아이가 수민의 목에 팔을 감았을 때, 그 작은 체온이 전해졌을 때 수민은 이미 선택을 끝낸 뒤였습니다. 경호원의 손이 수민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거칠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수민의 가방을 가로채듯 들어 올려 안에 든 것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구겨진 영수증 뭉치, 이준이 약봉지, 오래된 손수건과 사진이 백화점 바닥 위에 흩어졌습니다. 수민은 손목이 비틀리는 통증보다 품에 안긴 민재가 더 놀랄까봐 소리를 삼켰습니다. 도연은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는 대신 오히려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회장님 일행에 접근하려는 걸 어제도 봤습니다. 의도가 없다고 보기 어렵죠. 그 한마디에 주변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를 찾아준 사람에서 아이를 이용하려는 사람으로 공기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지연은 뒤늦게 나타나 민재 상태를 확인하기보다 수민의 얼굴과 이름표를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신원 확인부터 해요. 아이 걱정이 아니라 수민의 정체를 먼저 캐려는 목소리였습니다. 수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지금 입을 열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습니다. 수민은 대신 민재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그때 민재가 움직였습니다. 경호원이 수민에게서 아이를 떼어내려 하자 민재는 오히려 수민의 옷자락을 두 손으로 움켜쥐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몸짓이 말보다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 곁에 있겠다는 것, 이 사람한테서 떨어지기 싫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경호원에게 손목이 잡힌 채로도 아이를 놓지 않는 여자, 그리고 낯선 사람의 품에서 오히려 안정을 찾고 있는 손자. 윤태식의 눈이 좁아졌다가 다시 펴졌습니다. 그는 짧게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손대. 경호원들은 즉시 수민의 손목에서 손을 뗐고 도연은 표정을 굳힌 채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윤태식은 상황을 정리했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사과라기보다 체면 수습에 가까웠습니다. 비서에게 눈짓을 보내 수민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라는 지시가 뒤따랐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대신 먼저 민재 손에 쥐어진 사진에 구겨진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펴주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벤치에 아이를 앉히고 생수병 뚜껑을 열어 물을 먹였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어른들의 체면보다 먼저 챙기는 그 순서가 수민이라는 사람을 말보다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민은 반지하 방에 돌아와서도 민재가 떨던 눈빛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준을 재우고 나서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폐상가 계단 밑에서 웅크리고 있던 작은 몸이 자꾸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왜 밖으로 나갔는지를 제대로 물어본 어른이 그 집안에 있기는 한 걸까? 수민은 그 생각을 떨쳐내지 못한 채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민이 시식 코너에서 펜을 닦고 있을 때 식품관 입구 쪽이 술렁거렸습니다. 윤태식이 비서를 대동하고 직접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달리 경호원 수는 최소한이었고 윤태식의 걸음은 행사장을 점검하러 온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수민의 시선이 멈춘 건 회장이 아니라 그 옆이었습니다. 민재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폐상가 계단 밑에서 울고 있던 그 아이가 여전히 한 손에 외할머니 사진을 쥔 채 고개를 숙이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곧장 수민의 시식 코너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비서가 검정색 가죽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가방이 열리자 식품간의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안에는 5만 원권 다발이 빈틈없이 층층이 놓여 있었고 그 양을 본 주변 직원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윤태식은 수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한 사과 그리고 아이를 찾아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50억입니다. 식품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민에게 쏠렸고 누군가는 입을 벌린 채 가방 안의 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민의 눈도 가방 위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50억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민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이준이 약가, 밀린 월세, 반지하 방의 곰팡이, 매일 거르는 점심,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민의 손은 가방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수민의 시선은 돈가방을 지나 민재에게 머물렀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뒤에 반쯤 숨은 채 수민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그 눈에는 어제 폐상가 계단 밑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불안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수민은 가방을 그대로 윤태식 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주변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수민은 윤태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왜 밖으로 나갔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윤태식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돈을 거절당한 당혹감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날아온 말에 잠깐 멈칫한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두 어른 사이의 공기를 읽지 못했지만 수민이 자기를 바라봤던 그 눈빛만은 기억하는 듯 수민 쪽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수민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다시 펜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앞치마 끈을 다시 묶는 수민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등을 돌린 뒤에 그 떨림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수민은 50억을 밀어놓은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돈으로 정리되지 않는 사람, 그것은 윤태식의 세계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존재였고 동시에 가장 오래 눈에 남는 사람이었습니다. 퇴근길 버스에서 내린 수민은 마트에 들르지 않고 곧장 오선잔의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준이 거실 끝에서 달려왔고 수민은 아이를 안아 올리며 작은 이마에 코를 대보았습니다. 열은 없었습니다. 그제야 수민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고 하루 종일 버티고 있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선자는 부엌에서 나오다가 수민의 표정을 보고 발을 멈추었습니다. 평소와 다르다는 걸 한눈에 알아챈 겁니다. 수민은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고 오선자는 더 묻지 않고 식탁 위에 미역국 그릇을 하나 더 꺼내 놓았습니다. 말 대신 밥을 먼저 차리는 것, 그게 오선자가 수민을 다독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준을 식탁에 앉히고 숟가락을 쥐어준 뒤에야 수민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백화점에서 없어졌던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자꾸 마음에 걸려요. 수민은 그 정도만 말하고 국물을 떠서 이준 입에 불어넣었습니다. 50억 이야기도 경호원에게 손목을 잡혔던 일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선자는 수민이 말한 것보다 말하지 않은 것이 더 많다는 걸 알았지만 아이 앞에서 더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이준이 밥을 먹는 동안 수민은 약봉지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저녁 8시 분홍색 가루약 한 포. 수민은 약을 물에 개어 이준에게 먹이면서 아이의 목 아래 림프절을 살짝 눌러보았습니다. 붓기가 빠진 것 같아 수민의 눈가에 안도가 번졌고 이준은 쓴 약을 삼킨 뒤 엄마 맛없어 하며 혀를 내밀었습니다. 수민은 웃으며 요구르트 뚜껑을 따주었고
그 작은 일상의 순서가 어긋남 없이 흘러갔습니다. 오선자는 설거지를 하면서 수민의 등을 흘끗 보았습니다. 수민이 원래 아이들 우는 소리를 못 지나치는 사람이라는 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골목에 처음 이사 왔을 때도 윗집 아이가 밤에 울면 수민이 먼저 복도에 나와 서성였다는 걸 오선자는 기억하고 있었죠. 그런 수민이 어제 백화점에서 무슨 일을 겪었든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수민은 이준을 안고 아래층 반지하 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아이를 내려놓고 잠옷으로 갈아입히는 동안 수민은 늘 같은 순서를 밟았습니다. 물컵을 침대 머리맡 왼쪽에 놓고 이불을 아이 턱 아래까지 끌어올리고 방구석에 작은 무드등을 켜고 그 다음에 이준이 이마를 한 번 더 짚어보는 것. 그 순서는 하루도 어긋난 적이 없었고 이준은 그 순서가 끝나야 비로소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에게 잠드는 것은 엄마가 곁에 있다는 확인이 끝난 뒤에야 허락되는 일이었습니다. 수민의 가방 안쪽에서 낡은 손수건이 살짝 보였습니다. 백화점 바닥에 흩어졌다가 다시 주워 넣은 그 손수건, 모서리에 영문 이니셜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것을 수민은 가방 깊이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오선자가 아래층에 내려와 이준이 잠든 걸 확인하고는 수민 옆에 앉았습니다. 그 손수건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 오선자의 말투는 묻는 것 같으면서도 확인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수민은 잠깐 멈칫하더니 화제를 돌렸습니다. 이모, 내일 이준이 병원 예약 몇 시였죠? 오선자는 더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이준이 깊이 잠든 뒤에도 수민은 바로 눕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병원 예약 문자를 확인하고 남은 약봉지 수를 세고 다음 주 근무표가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준을 위한 것이었고 수민 자신을 위한 확인은 목록에 없었습니다. 자기 건강보다 아이의 다음 진료가 먼저였고 자기 식사보다 아이의 약이 먼저였습니다. 이준은 잠결에 수민의 손을 더듬어 찾았습니다. 수민이 손가락을 내밀자 아이의 작은 주먹이 그 손가락을 감싸 쥐었고 그제야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준에게 수민은 세상의 전부였고 수민이 엄마라는 사실에 의심은 없었습니다. 아이는 너무 자연스럽게 수민을 믿고 있었고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오선자의 입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오선자는 위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반지하방 문 앞에서 잠깐 서 있었습니다. 이준이 수민을 엄마로 부르는 것, 수민이 그 호칭을 한 번도 바로잡지 않는 것, 두 사람 사이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는 것. 오선자는 그 자연스러움 속에 감춰진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묻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민이 이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는지, 왜 자기 아이처럼 키우고 있는지 그 대답이 나오면 지금 이 조용한 일장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걸 오선자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수민은 이준의 손가락을 잡은 채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군만두를 굽고 약을 먹이고 월세를 계산하고 아이의 이마를 짚어볼 것입니다. 그 반복이 수민에게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었고 오선자만이 그 차이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50억을 거절당한 그날 밤 서재에 혼자 앉아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강수민이라는 사람을 조사하라고. 공개된 기록만으로 조용히. 이틀 뒤 비서가 올린 보고서에는 수민의 반지하 주소, 파견 근무 이력, 병원 방문 기록 일부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윤태식이 가장 오래 시선을 멈춘 건 한 줄짜리 메모였습니다. 본인 치료 기록 없음, 아동 진료 및 약 처방 기록 다수.
자기 몸은 아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미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사원은 수민이 점심을 거의 먹지 않는다는 것, 매일 같은 시간에 약국에 들른다는 것, 퇴근 후 마트에서 가장 먼저 아이 간식 코너로 간다는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윤태식은 보고서를 덮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돈을 밀어놓고 돌아선 여자의 등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50억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거나 돈보다 중요한 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거나. 수민은 분명히 후자였고 그 사실이 윤태식의 마음 한쪽을 긁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회장이 시식 코너 직원에게 관심을 두는 것 자체가 불쾌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윤태식이 수민 이야기를 꺼내자 지연의 손에 든 와인잔이 미세하게 기울었습니다. 회장님, 그 여자는 아이를 이용해서 접근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자기 자리를 위협받는 사람의 날이 서 있었습니다. 도연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돈이면 정리될 일을 괜히 키우실 필요 없습니다. 회장님. 저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사라집니다. 윤태식은 두 사람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대화를 끝냈습니다. 며칠 뒤 수민은 매니저로부터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사유는 행사 기간 중 무단 이탈. 수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찾으러 뛰어나간 그 순간이 돌아온 것이라는 걸요. 하지만 수민은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식 재료를 정리하고 펜을 닫고 앞치마를 접어 사물함에 넣는 것까지 마지막 날에 할 일을 빠짐없이 끝냈습니다. 동료들은 수민의 등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50억을 거절하더니 결국 잘렸네. 미련하다 미련해. 그 돈이면 평생 만두 안 구워도 되는데. 수민의 귀에 그 말들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 일에 값을 붙일 수 없었다는 것, 그 이유를 이 사람들에게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윤태식은 조사 사진 중 하나를 유독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수민이 반지하 방 앞 계단에 앉아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고 수민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윤태식은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확대해서 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눈매인지 웃는 모양인지 정확히 짚이지는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아직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윤태식의 저택에서는 민재가 또 밤에 울었습니다. 외할머니 사진을 아는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끼는 아이를 지연은 보지 못했고 보았더라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보모가 아이를 재웠지만 민재의 손에서 사진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태식은 새벽에 민재 방 앞을 지나다가 잠든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볼에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사진이 구겨진 채 베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엇이 부족한 걸까? 넓은 방도 있고 좋은 옷도 있고 먹을 것도 넘치는데 왜 이 아이는 밤마다 우는 걸까? 그 질문의 답을 윤태식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50억을 밀어놓으며 그 아이가 왜 밖으로 나갔는지 먼저 살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던 수민의 목소리가 민재의 마른 눈물 자국 위에 겹쳐졌습니다. 수민은 해고된 다음 날에도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이준에게 약을 먹이고 오선자에게 아이를 맡기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동네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자리가 없었습니다. 수민은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아직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반지하 방에 돌아온 수미는 이준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반찬이라고는 달걀 부침과 김 한 봉지가 전부였지만 수미는 달걀을 잘게 잘라 이준 그릇에 대부분을 옮겨 담았습니다. 자기 밥 위에는 김 몇 조각만 올렸습니다. 이준이 엄마도 먹어 하고 달걀 한 조각을 수민 그릇에 도로 올려놓았을 때 수미는 웃으며 그걸 받아 먹었지만 눈가가 붉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오선자가 반찬통 하나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멸치볶음과 깍두기가 담긴 작은 통을 식탁 위에 놓고 아무 말 없이 올라갔습니다. 수미는 오선자의 발소리가 계단을 다 올라갈 때까지 반찬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뚜껑을 열어 이준 밥 위에 멸치볶음을 올려주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세계와 아이의 마음을 먼저 보는 세계, 그 둘은 지금 같은 하늘 아래 전혀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조사 보고서와 자산 관리가 돌아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반찬통 하나와 달걀 부침 한 조각이 하루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태식의 시선은 이미 보고서 너머로 향하기 시작했고 그 시선이 닿는 곳에는 민재의 마른 눈물과 수민의 빈 밥그릇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수민이 해고된 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백화점 인사팀에 직접 연락해 수민의 계약 종료가 다른 매장에도 공유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행사 중 무단 이탈이라는 사유였지만 그 뒤에 윤태식 회장 일가의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건 인사 담당자라면 누구나 눈치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수미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매일 아침 이준을 오선자에게 맡기고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어디를 가든 대답은 같았습니다. 수미는 일자리를 잃은 날에도 이준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찍 왔지? 이준이 반가워하며 달려오면 수미는 웃으며 아이를 안았고 그 웃음 뒤에서 내일 월세를 어떻게 낼지를 계산하는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차리면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이준이 잠들 때까지 목소리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준의 이마가 뜨거웠습니다. 수민이 손등을 대보았을 때 체온이 평소보다 확연히 높았고 아이는 잠결에 신음을 흘리며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수민은 약봉지를 뒤졌습니다. 남은 해열제는 한 포뿐이었습니다. 이걸 먹이면 내일 아침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다음은 없었습니다. 약봉지를 쥔 수민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약을 물에 개어 이준 입에 넣어주는 동안 반지하 방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수민은 이준의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젖은 수건을 이마에 얹었습니다. 아이의 열이 내려가기를 기다리며 손을 잡고 앉아있는 수민의 등은 구부러져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도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걸 아이는 모릅니다. 그때 반지하 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찾아올 사람은 오선자뿐이었지만 문 밖에 선 것은 오선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차에서 막 내린 듯한 모습의 지연은 반지하 계단을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수민이 문을 열자 지연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반지하 방의 좁은 내부를 흘끗 보더니 코끝을 살짝 찡그렸고 수민의 얼굴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50억을 거절한 게 대단한 줄 알아요? 그건 당신이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큰 걸 노리고 있기 때문이겠죠. 수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쪽에서 이준이 열에 신음하는 소리가 새어나왔고 수민의 시선은 지연이 아니라
아이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한 발짝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조용히 사라지면 더는 안 건드릴게요. 어차피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과 엮일 일은 없으니까. 그 말을 남기고 지연은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구두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수미는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가 아니라 지연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미는 정말로 이 사람들과 엮일 이유가 없었고 엮여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준의 열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자 아이의 체온이 더 올라갔고 이마에 얹은 수건이 금방 미지근해졌습니다. 수미는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준을 입을 데 없고 반지하 방을 나섰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택시비가 없어서 아이를 업은 채 응급실까지 뛰었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젖은 도로 위에서 미끄러질 때마다 이준을 업은 팔에 더 힘을 주었고 아이의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접수를 안내했습니다. 보호자 서명을 요구하는 서류가 수민 앞에 놓였습니다. 수민은 아주 짧게 멈추었습니다. 보호자 관계란 앞에서 펜이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1초, 2초, 그리고 수민은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엄마. 그 두 글자를 쓰는 손에는 망설임 대신 결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치료비가 모자랐습니다. 수민은 지갑을 뒤지다가 가방 안쪽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 간직해온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체인이 가늘고 펜던트가 작은 비싸 보이지는 않지만 수민에게는 무엇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수민은 그 목걸이를 접수 창구에 내밀며 이것이라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당황했지만 수민의 눈을 보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새벽 응급실 CCTV에는 한 여자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앞치마도 코트도 없이 얇은 옷차림으로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접수 창구 앞 의자에 앉아 있는 여자. 아이의 이마에 번갈아 손을 대며 열이 내려가기를 기다리는 여자. 간호사가 괜찮으시냐고 물어도 고개만 끄덕이고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여자. 그 영상 속에 수미는 지치고 초라했지만 아이를 안은 팔만은 한 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윤태식은 조사 과정에서 그 CCTV 영상과 응급실 기록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보호자 관계란에 적힌 엄마라는 글자, 치료비 대신 맡겨진 목걸이 기록, 그리고 새벽 내내 아이를 안고 의자에서 버틴 시간. 윤태식은 그 기록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오래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수민의 가난이 연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50억을 거절한 것이 더 큰 것을 노리기 위한 계산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가진 마지막 것까지 내놓으면서 아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처음으로 수민을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태워 아이를 살리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바뀌는 순간 윤태식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지연은 수민의 해고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백화점뿐 아니라 수민이 살고 있는 동네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지연이 직접 나선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을 보내 동네 마트와 분식집, 편의점에 수민을 채용하지 말라는 압력을 넣었습니다. 대놓고 협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사람 채용하면 좀 불편해질 수 있다는 식의 말 한마디면 충분했죠. 작은 가게들에게 재벌가의 이름은 그 자체로 무게였고 수민은 며칠째 동네를 돌고도 자리가 없다는 말만 듣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수민은 거절당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왔지만 돌아서는 순간 입술을 깨물며 다음 가게를 향해 걸었습니다. 포기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이준의 약봉지가 눈앞에 어른거렸고 그것만으로 다리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반지하방에 돌아와 이준이 잠든 얼굴을 바라볼 때면 괜찮은 척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걸 수민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윤태식의 서재에서는 다른 종류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회장에게 수민을 아이를 이용해 접근한 외부인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여자의 배경을 보세요. 파견직이고 학력도 불분명하고 아이 하나 데리고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 왜 우리 집안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도연의 말은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윤태식은 처음으로 그 논리를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CCTV 속 수민의 얼굴이 도연의 말 위에 자꾸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윤태식은 도연이 아닌 외부 조사원에게 따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수민의 파견업체 기록을 더 깊이 파보라고. 며칠 뒤 돌아온 결과는 윤태식의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파견업체 기록에서 강혜원이라는 이름이 수민의 근무 이력과 겹치는 시기가 발견된 겁니다. 같은 매장, 같은 시간대, 나란히 적힌 두 사람의 이름. 조사원은 파견업체 동료들의 증언을 함께 올렸습니다. 한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원 씨는 본사에서 신제품 론칭을 준비하면서 실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보려고 현장에 들어온 거였어요. 매일 손님들 표정을 관찰하고 어떤 맛에 고개를 끄덕이는지, 어떤 가격에서 손이 멈추는지 빼곡하게 적어갔죠. 또 다른 동료는 덧붙였습니다. 혜원 씨 아이가 아플 때마다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수민 씨였어요. 둘이 자매처럼 붙어 다녔거든요. 윤태식은 강혜원이라는 이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조사 사진 속 강혜원의 얼굴을 확대해 보았을 때 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웃을 때 한쪽 눈밑이 먼저 접히는 버릇이 사진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 작은 주름의 모양이 윤태식의 기억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어린 유나린, 아버지 앞에서 칭찬받을 때마다 눈을 접으며 웃던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윤태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정확한 닮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윤태식은 다른 경로로 이준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조사원이 촬영한 사진 속 이준은 오선자 집 앞 계단에서 고개를 젖히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드러난 아이의 귀 모양과 옆얼굴선이 윤태식의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귀 윗부분이 살짝 접히는 모양, 턱에서 귀까지 이어지는 부드러운 곡선. 그것은 어린 시절 유나린의 옆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사진을 내려놓으려다가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째 볼 때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우연으로 넘기려 했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고 아이의 귀 모양 하나로 무언가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닮음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서재에 앉아 강혜원의 사진과 옛날 유나린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횟수가 늘어갔고 볼 때마다 우연이라는 단어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같은 시기에 외부 회계사가 윤태식에게 또 다른 보고를 올렸습니다. 도연이 관리하던 비자금 계좌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이 포착된 것입니다. 금액은 적지 않았고 그 자금 이동 시기가 공교롭게도 강혜원 관련 자료가 누락된 시점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회계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 이사가 강혜원이라는 인물과 관련된 자료를 축소 보고하면서 동시에 비자금을 해외 계좌로 분산시킨 흔적이 있습니다. 윤태식은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을 믿고 맡겼던 일들이 하나씩 의심의 선 위에 올라가고 있었고 강혜원이라는 이름은 점점 더 무거운 질문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는 도연이 벽을 쌓고 외부에서는 지연이 수민을 조이고 그 사이에서 윤태식은 자기도 모르게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가까워질수록 위험도 함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직 자기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듯 보였지만 이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어떤 일을 벌일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반지하방 문을 두드린 건 아침 9시였습니다. 수민이 문을 열자 집주인은 인사도 없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수민 씨, 더 이상은 못 기다려. 이번 달까지 밀린 거 정리 안 되면 방 빼야 해. 집주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지침이 더 많이 묻어 있었고 수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알겠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수민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현관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주는 안쪽 방에서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수민은 아이가 깨기 전에 얼굴을 씻고 눈가를 닦았습니다. 거울 속 자기 얼굴은 열흘 전보다 훨씬 여위어 있었지만 수민은 그 얼굴에 웃음을 올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준이 눈을 떴을 때 엄마가 울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아이 앞에서 무너지는 것, 그것만은 수민이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수민은 반지하방 바닥에 앉아 이준의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아진 잠옷은 접어서 비닐봉지에 넣고 아직 맞는 옷들은 가방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약봉지를 모아 날짜 순으로 정리하고 병원 카드와 예방접종 수첩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못했지만 이 방을 나가야 한다면 아이에게 필요한 것부터 챙겨야 했습니다. 수민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떨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민에게 사람을 보내 전한 말은 단순했습니다. 조용히 사라지면 더는 안 건드리겠다. 그 말은 위협이라기보다 최후 통첩에 가까웠고 수민은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의 눈을 보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답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민은 원래부터 이 사람들과 싸우고 싶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아이를 찾아주었을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까지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수민이 가장 크게 무너진 순간은 밤이었습니다. 이준이 잠든 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응급실에서 맡긴 목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걸이는 강혜원이 수민에게 남긴 마지막 물건이었습니다. 혜원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날 수민의 손에 쥐어주며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라고 말했던 것. 그때 혜원의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그 손가락이 수민의 손목을 얼마나 약하게 잡았는지를 수민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마저 이제는 없었습니다. 이준의 병원비로 바꿔버렸으니까요. 수민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이준이 깨지 않도록 숨을 죽이며 울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무너져도 이준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수민을 더 막막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킬 힘이 바닥나고 있다는 걸 수민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선자가 새벽에 내려왔습니다. 반지하방 불이 꺼져 있는데 수민이 깨어 있다는 걸 발소리로 알아챈 겁니다. 오선자는 문을 열고 들어와 수민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민의 어깨가 떨리는 걸 보고도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있는 걸 보고도 오선자는 손만 내밀어 수민의 등을 쓸었습니다. 더는 혼자 버티지 마. 오선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수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못한 채
그저 오선자의 손길 아래에서 울음을 삼켰습니다. 윤태식 쪽에서도 어둠이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외부 회계사가 도연의 해외 계좌 자금 이동을 추적한 결과 비자금 일부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자료를 어디까지 빼돌렸는지, 강혜원과 관련된 기록을 얼마나 삭제했는지를 입증할 마지막 연결고리가 아직 모자랐습니다. 윤태식은 서재에서 자료를 넘기다가 주먹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눌러온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해외 비자금 송금 마지막 건을 처리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기가 쌓아온 벽이 충분히 두껍다고 믿고 있었고 회장이 아무리 조사해도 결정적 증거에는 닿지 못할 거라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간 것은 그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윤태식의 저택에서는 민재가 또다시 사진을 찾으며 울었습니다. 외할머니 사진이 어디 갔는지 온 방을 뒤지며 울던 아이를 보모가 겨우 달랬지만 민재의 눈에는 누구도 외할머니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복도에서 그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자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던 자신을 처음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사업을 키우고 재산을 불리고 후계 구도를 짜는 동안 정작 곁에 있는 아이의 울음은 듣지 못했다는 사실이 새벽 복도의 고요 속에서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반지하 방 안에는 다시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천장 모서리에서 한 방울, 두 방울, 수민이 놓아둔 대야에 물이 고여갔습니다. 공기는 어제보다 더 차가웠고 벽의 곰팡이는 어제보다 더 넓어져 있었습니다. 수민의 평범한 삶,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키우며 조용히 살아갈 수 있었던 마지막 여지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윤태식도 같은 밤 창밖비를 바라보며 자기가 친딸을 다시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처음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강혜원이 정말 할인이라면, 그리고 이준이 정말 할인의 아이라면 자기는 딸을 잃은 것도 모른 채 손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맡겨둔 셈이 됩니다. 그 생각이 윤태식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수민에게도, 윤태식에게도, 그리고 사진을 잃고 울고 있는 민재에게도. 하지만 가장 깊은 어둠은 새벽 직전에 온다는 걸 이 밤은 아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민은 이준 옆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의 곰팡이 얼룩이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였고 빗물이 대야에 떨어지는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방 안을 채웠습니다. 이준의 고른 숨소리만이 이 방에 온기가 남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수민은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좋은 엄마인 걸까? 아니면 이 아이를 더 힘든 곳으로 끌고 들어온 사람인 걸까? 그 질문은 처음 떠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혜원이 떠난 뒤 이준을 안고 이 반지하 방에 처음 들어섰을 때부터 수민은 매일 밤 자기 자신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자리가 있을 때는 그래도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 출근하면 된다. 약값을 벌면 된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크는 것을 보면 된다. 하지만 지금은 그 대답들이 전부 무너져 내린 뒤였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월세도 밀렸고 혜원이 남긴 마지막 목걸이마저 사라졌습니다. 수민은 베개 밑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쓴 유서였습니다. 이준을 맡기고 떠나야 할 때를 대비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과 오선자에게 부탁하는 말을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수민은 그 종이를 펼쳤다가 다시 접고 또 펼쳤다가 다시 감추었습니다. 글씨가 번진 부분을 손가락으로 더듬을 때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조여왔습니다.
새벽 4시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선자였습니다. 손에 냄비를 들고 반지하방 문을 열고 들어온 오선자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려 죽을 데웠습니다. 쌀이 퍼지는 냄새가 차가운 방 안에 퍼지자 수미는 저절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선자는 죽 한 그릇을 수민 앞에 놓고 그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수민이 숟가락을 들 때까지, 수민이 한 숟갈이라도 입에 넣을 때까지 오선자는 그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죽이 반쯤 줄었을 때 오선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민아, 더 늦기 전에 꺼내야 할 게 있어. 수민은 숟가락을 멈추었습니다. 오선자의 눈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망설임이 사라진 자리에 결심이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혼자 안고 가기엔 이제 너무 무거워졌어. 이준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꺼내야 할 때가 온 거야. 수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선자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수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준이 자기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 혜원이 남긴 아이라는 것, 그리고 혜원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것들을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것. 수미는 처음으로 오선자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턱끝에서 떨어졌지만 수미는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더 이상 숨기는 것이 지쳐서였습니다. 오선자는 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젊은 손을 감쌌고 그 온기가 수민의 떨림을 아주 조금 가라앉혔습니다. 같은 시각 윤태식의 서재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민의 기록, 강혜원의 파견업체 자료, 옛날 윤아린의 사진이 나란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그것들을 번갈아 보며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인을 찾는 일을 도연에게 맡겨놓고 자신은 바쁘다는 핑계 뒤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이 밤에야 비로소 선명해졌습니다. 딸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살아있기는 한 건지 그 질문을 직접 던지는 것이 두려워서 남에게 떠넘겼던 겁니다. 외부 조사원이 보낸 마지막 보고가 도착한 것은 새벽 5시였습니다. 도연의 해외 계좌 자료가 최종 확보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속에는 윤태식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과거 강혜원이 회장실 쪽으로 남긴 연락 기록과 전달 요청 메모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혜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윤태식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그중 일부는 도연을 통해 전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윤태식은 그 기록을 보며 손이 멈추었습니다. 딸이 자기에게 닿으려 했다는 사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몇 년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윤태식은 이 순간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락이 단 한 번도 자기에게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도요. 윤태식의 눈이 천천히 도연의 이름 위에 멈추었습니다. 수미는 가방 안에서 손수건을 꺼내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모서리에 남은 영문 이니셜 세월의 발에 거의 보이지 않는 그 글자를 수민의 손가락이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이 손수건은 비 오는 날 어떤 어른이 건네준 유일한 따뜻함의 흔적이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울고 있던 어린 수민에게 누군가가 손수건을 내밀며 코를 닦아주었고 그 사람의 손이 따뜻했다는 것, 그것만이 수민이 기억하는 전부였습니다. 같은 밤 윤태식도 창밖의 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것을 보다가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복지센터 앞 비를 맞으며 울고 있던 작은 아이. 왜 그 장면이 지금 떠오르는지 윤태식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빗소리와 함께 서재 안을 맴돌았습니다. 절망은 가장 깊었습니다.
수민은 유서를 꺼냈다 넣기를 반복했고 윤태식은 딸이 보낸 연락이 묻혀 있었다는 사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은 이 밤이 끝나기 전에 손에 잡힐 만큼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오선자에 꺼내야 할 때가 왔다는 말이 수민의 등을 밀고 있었고 조사원의 마지막 보고가 윤태식의 손에 증거를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수민은 손수건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준의 숨소리가 옆에서 고르게 이어졌고 대야에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긴 밤이었지만 그래서 새벽도 가장 가까운 밤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반지하방 작은 창문 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을 때 수민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밤새 울고 난 눈은 부어 있었지만 수민의 손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유서를 꺼내 봉투에 넣고 가방 안쪽에 오래된 사진을 꺼내 나란히 놓고 이준의 약수첩과 병원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파견업체 시절 받았던 명찰과 회원이 남긴 기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봉투 안에 담았습니다. 수민의 손끝은 차가웠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어젯밤 오선자 앞에서 울고 난 뒤 무언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숨기는 것을 포기한 사람의 손은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오선자가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준을 안아 올리며 수민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준이는 내가 볼게. 이제는 숨기지 말고 끝내고 와. 오선자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믿음이 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수민은 이준의 이마에 입술을 대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입술에 닿았고 그 따뜻함이 수민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는 마지막 힘이 되었습니다. 오선자는 수민의 등을 가볍게 밀었습니다. 그 손길은 딸을 내보내는 어머니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민이 반지하방을 나선 같은 시각, 윤태식은 저택서재에서 외부법무팀, 회계사, 조사원을 따로 불러 모았습니다. 도연에게는 알리지 않았고 비서에게도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밤새 정리한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연의 해외 비자금 송금 내역, 강혜원 관련 축소 보고 흔적, 그리고 할인이 보낸 연락 기록이 묻혀 있었다는 증거. 윤태식은 자료를 하나씩 넘기며 법무팀에게 물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한가? 법무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 이사를 해임하고 수사기관에 넘기기에 충분합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는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건 이 자료가 밝히는 것이 도연의 범죄만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동시에 윤태식 자신이 딸을 얼마나 오래 방치했는지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강수민을 조용한 회의실로 불러달라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비서는 빠져 있어. 처음으로 비서 없이 혼자 수민을 맡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비서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수민은 윤태식 회사 건물 로비에 서서 한참 망설였습니다. 봉투를 가슴에 안은 채 엘리베이터 앞을 2번 지나쳤고 3번째에야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수민은 봉투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꺼내면 이준과 자기의 조용한 일상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선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혼자 안고 가기엔 이제 너무 무거워졌다고, 이준이를 위해서라도 꺼내야 한다고. 회의실 문을 열자 윤태식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도 경호원도 없었습니다. 넓은 테이블 위에는 물 한 잔만 놓여 있었고 윤태식은 수민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바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수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서로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수민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봉투에서 떨어지는 순간 수민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윤태식은 봉투를 바라보았지만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민의 눈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이 더 선명했습니다. 윤태식은 비서를 통해 한 사람을 더 불렀습니다. 오선자였습니다. 오선자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그녀의 표정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체념과 이제는 말해야 한다는 각오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오선자는 윤태식 앞에 앉으며 두 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오선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준희는 수민이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멈추었습니다. 윤태식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끝까지 듣겠다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오선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예전에 강혜원이라는 이름으로 살던 여자가 남긴 아이입니다. 혜원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수민이에게 아이를 맡겼어요.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요. 수민은 오선자의 말이 끝나자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혜원 언니가 제게 남긴 건 이준희와 이 봉투 안에 든 것들 뿐이었습니다. 언니는 아이만은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 것뿐입니다. 수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끊기지는 않았습니다. 윤태식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서, 약수첩, 병원비 영수증, 파견 명찰, 오래된 사진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윤태식의 손가락이 사진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강혜원의 얼굴, 웃을 때 접히는 눈 밑주름, 그리고 그 옆에서 웃고 있는 갓난아기. 윤태식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혜원이라는 가명, 파견업체 기록, 동료들의 증언, 웃을 때의 버릇, 이준의 귀 모양, 응급실 서명란의 엄마라는 글자, 그리고 할인이 보냈지만 도착하지 못한 연락들. 윤태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두 손으로 사진을 쥔 채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물기가 고이기 시작한 것은 강혜원이라는 이름 뒤에 자기 딸 윤아린이 서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윤태식은 도연과 지연을 같은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혜원의 파견업체 기록, 누락된 보고, 문서, 해외 비자금 송금 내역, 그리고 수민이 가져온 봉투 안의 것들이 순서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자료를 보는 순간 걸음이 미세하게 느려졌고 지연은 수민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부터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좁혔습니다. 윤태식은 먼저 도연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강혜원이라는 이름, 내가 처음 보는 건 아니지. 도연은 아주 짧게 멈칫했지만 곧 태어난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파견업체 직원 중 하나 아닙니까? 특별히 기억나는 이름은 아닌데요. 윤태식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외부 조사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조사원은 강혜원의 주민등록 사본과 옛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주민등록 사본의 본명란에는 윤아린이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혜원이라는 생활 가명이 윤아린의 가명이었다는 사실이 서류 한 장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는 여전히 조작된 자료라며 시치미를 때려 했습니다. 윤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계사에게 고개를 돌렸고 회계사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해외 비자금 송금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좌 이동 경로, 날짜, 금액, 그리고 도연의 서명이 남은 승인 기록이
하나씩 넘어갔습니다. 도연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한 건 세 번째 화면이 넘어갈 때였습니다. 입술이 말라갔고 테이블 아래 감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수미는 그 자리에서 할인이 남긴 유서, 약수처, 병원비 영수증, 응급실 서명 기록, 오래된 사진들을 차례로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수민의 손은 떨렸지만 하나를 꺼낼 때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꺼내는 순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수민도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원은 추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윤아린이 여러 차례에 걸쳐 회장에게 연락을 시도한 기록, 도연을 통해 꼭 전해 달라는 메모와 문자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인은 혼자 힘으로 아버지에게 닿으려 했고 그 요청은 매번 도연에게 전달되었지만 단 한 번도 윤태식에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윤태식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딸이 소식이 없다고만 믿었던 시간 동안 딸은 계속 자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메모를 남기고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모든 시도가 도연이라는 벽에 막혀 사라졌습니다. 윤태식은 기록을 내려놓으며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내 딸의 눈과 귀를 막았어. 윤태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채웠습니다. 할인이가 나에게 닿으려 할 때마다 내가 그 길을 끊었어. 내 회사를 이용해서, 내 신뢰를 이용해서 내 자리를 지키려고. 도연은 더 이상 시치미를 뗄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변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무팀은 도연의 즉시 해임과 수사기관 이첩을 선언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경호원에게 제지당했고 그의 눈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건 후회가 아니라 당혹감이었습니다. 윤태식은 시선을 지연에게 돌렸습니다. 지연은 민재를 위해서 한 거라고 변명했지만 윤태식은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자료를 꺼내 놓았습니다. 수민의 해고를 압박한 통화 기록, 동네 가게들의 채용을 막은 정황, 반지하방을 찾아가 위협한 보고서였습니다. 지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민재는 회의실 바깥 소파에 앉아 있다가 안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에 겁을 먹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아이는 윤태식 뒤로 달려가 숨었고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바지를 꽉 잡았습니다. 윤태식은 몸을 낮추어 민재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민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것도 내 잘못이 아니란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부드럽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할인의 유서를 직접 펼쳤습니다. 접힌 자국이 여러 겹 겹쳐진 종이 위로 딸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윤태식은 소리내어 읽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한 줄 한 줄 따라갔고 읽는 동안 그의 턱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서에는 아버지를 미워한 적은 없지만 늘 멀게 느꼈다는 것, 여러 번 연락하려 했지만 닿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자기 아이만은 외롭지 않게 해달라는 마지막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유서를 읽다가 멈추었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떨렸고 글자가 흐려지는 건 눈에 고인 물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 자신은 그 사실조차 뒤늦게 알았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며 윤태식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오열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감정을 통제해온 사람이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수민의 봉투에서 떨어진 손수건 하나가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눈물을 닦으려 손을 뻗다가 그 손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모서리에 남은 영문 이니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니셜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복지센터 앞에서 울고 있던 작은 아이에게 건넨 손수건. 그날 아이의 코를 닦아주고 돌아선 뒤 다시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 순간이 수십 년의 시간을 건너 돌아와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손수건을 쥔 채 수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민도 윤태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그 순간, 비 오는 날 복지센터 앞에 인형과 딸이 마지막으로 믿은 사람과 손자를 지켜온 시간이 모두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수민은 더 이상 반지하 방에서 빗물 대야를 비우지 않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던 그 방 곰팡이가 벽을 타고 올라오던 그 방 새벽마다 이준의 이마를 짚으며 내일을 계산하던 그 방은 이제 수민의 주소가 아닙니다. 반지하 계단을 오르내리며 달았던 운동화도 장마철마다 젖어서 마르지 않던 이준의 작은 신발도 이제는 현관 신발장 안에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창문이 있는 방에서요. 이준은 아침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뜹니다.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고 약봉지 대신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침대 머리맡에 놓여 있습니다. 이준은 우유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천천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 창밖에는 나무가 보이고 나무 사이로 하늘이 보입니다. 반지하 방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죠. 이준은 우유를 다 마시고 나면 빈 컵을 수민에게 가져가 내밀며 엄마 다 마셨어 하고 웃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과 같지만 그 웃음을 받아주는 공간이 달라졌습니다. 민재도 달라졌습니다. 외할머니 사진을 붙들고 밤마다 울던 아이는 이제 그 사진을 방 책상 위에 세워두고 자기가 그린 꽃가림을 옆에 붙여 놓았습니다. 사진을 손에서 놓을 수 있게 된 건 곁에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사람, 잠들기 전에 이불을 덮어주는 손, 민재가 외할머니에게서 받았던 것과 닮은 온기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민재는 이준 옆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으며 가끔 이준의 그릇을 슬쩍 들여다봅니다. 둘 사이에는 아직 서먹함이 남아있지만 같은 식탁에서 같은 시간에 숟가락을 드는 것만으로도 그 거리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처음으로 두 아이의 수저를 직접 놓습니다. 비서가 하던 일도 보모가 하던 일도 아닙니다. 그의 손이 직접 이준의 자리에 숟가락을 놓고 민재의 자리에 젓가락을 가지런히 맞춥니다. 수십 년간 보고서와 계약서만 넘기던 손이 밥상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은 어색하지만 그 어색함 안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건 아이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미는 여전히 검소한 손으로 아이들 반찬부터 챙깁니다. 이준 그릇에 달걀을 올리고 민재 그릇에 김을 얹고 국물 온도를 입술로 확인한 뒤에야 아이들 앞에 놓습니다. 그 순서는 반지하 방에서도 이 식탁에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 수민의 그릇이 비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윤태식이 수민 몫의 반찬을 따로 그릇에 담아 건넸고 수민은 그 행동 앞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수민이 웃었습니다. 경계 없이, 계산 없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호의 앞에서 방어를 내려놓은 웃음이었습니다. 50억을 밀어놓을 때의 단단함도 응급실에서 버틸 때의 절박함도 아닌 그냥 고맙고 따뜻해서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이준과 단둘이 달걀 부침을 나눠 먹던 저녁, 오선자가 반찬통을 놓고 말없이 올라가던 밤, 그 모든 시간이 이 웃음 하나에 닿기 위해 흘러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윤태식은 그 웃음을 보고 숟가락을 드는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말보다 밥이 먼저인 아침, 그것이 이 식탁의 언어였습니다. 벽 한쪽에는 윤아린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액자 속 하린은 웃고 있고 한쪽 눈밑이 먼저 접히는 그 버릇 그대로입니다.
액자 앞에는 오늘 아침 꺾어온 꽃 한 송이가 작은 유리병에 꽂혀 있습니다. 누가 꺾어왔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재가 마당에서 가장 먼저 핀 꽃을 골라 꺾어온 겁니다. 예전에는 외할머니 사진 앞에서 울기만 했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사진 앞에도 꽃을 놓을 줄 아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윤태식은 할인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오래 바라봅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민재를 보고 이준을 보고 수민을 봅니다. 그 시선의 순서 안에는 잃어버린 딸, 돌아온 손자, 그리고 딸이 마지막으로 믿은 사람이 차례로 담겨 있습니다. 윤태식은 민재의 어깨를 감싸고 이준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투박하지만 이제는 보고서 위가 아니라 아이들 위에 놓여 있습니다. 윤태식은 말합니다.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할인이가 마지막으로 믿은 사람을 이제 나도 가족으로 지키겠소. 그 한마디에는 사과와 약속과 결심이 전부 들어 있었고 수미는 대답 대신 이준의 옷깃을 여미고 민재의 숟가락을 바로 놓아주었습니다. 수민의 대답은 늘 그랬듯 말이 아니라 손끝에 있었습니다. 수민은 혼자였습니다. 눅눅한 반지하방에서 이준과 둘이 찬죽을 나눠 먹고 약봉지를 세고 새벽에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버텼습니다. 그때의 수민은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식탁에 앉아있는 수민은 다릅니다. 네 사람이 둘러앉은 따뜻한 밥상,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 아이들의 숟가락 소리, 그리고 벽에 걸린 할인의 사진이 내려다보는 이 자리에서 수민은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낸 사람으로 앉아 있습니다. 혈연보다 책임이, 후원보다 가족이, 돈보다 남아준 시간이 더 오래 남는다는 것. 50억을 밀어놓던 그 손이 아이의 옷깃을 여미는 손과 같은 손이라는 것. 이 이야기는 그 변화의 증명으로 닫힙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오늘도 4개의 수저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윤태식 회장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이름도요. 그런데 딸이 보낸 편지 한 통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누군가에게 맡겨놓으면 된다는 안일함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멀리 두고 살았던 겁니다. 반대로 수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고 약 먹일 시간을 세고 자기 밥을 거르면서도 아이 반찬을 먼저 담았죠. 50억보다 그 손길이 더 값진 거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돌아보면 통장 잔고가 기억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플 때 옆에 앉아 있어 준 사람, 말없이 반찬통을 놓고 올라가던 사람, 그 사람들의 손길이 기억나는 겁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연락이 끊긴 자녀, 서운함에 멀어진 형제, 한마디 못 건넨 옛 친구. 그 사람에게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일은 약속된 게 아니니까요. 오늘,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고 피가 섞여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족을 만드는 건 혈연이 아니라 곁에 남아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화해하고 싶은 사람, 고맙다고 전하고 싶은 사람, 어떤 이야기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